구독, 좋아요. 자, 정혁진 변호사님과 함께 지금 긴급 속보 타진된 내용들 그런 분석들로부터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고 나니까 진짜 한미 간의 협상 타결 소식이,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졌네요. 뭐 대미 투자 규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소식이 알려졌는데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셨을 텐데,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공식적으로 먼저 이 소식을 전하면서 알려졌어요. 네네. 어떻게 내용 전체적으로 보셨어요? 일단은 뭐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15%가 과연 우리에게도 그렇게 허용이 될까?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다행히 이제 15% 관세. 왜냐하면 뭐 경제학자들마다 이제 평가가 다르던데 관세가 1% 올라가면 그 효과가 몇 조에 해당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관세가 10%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당장 눈에 보이는 그 금액만 뭐 몇십 조가 될 수도 있고, 그걸 떠나가지고 관세 25%면요 현대자동차가 살아나기가 힘들 겁니다. 만약에 관세가 EU나 그러니까 독일이나 일본 차에 대해서는 15%가 붙는데 현대차에 25%가 붙는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BMW보다 제네시스가 더 비싸다는 이야기고요. 예. 렉서스보다는 훨씬 더 비싸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니까, 그러면은 현대자동차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자동차는 자동차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온갖 연관되는 효과가 굉장히 크잖아요. 예. 뭐 부품 회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 해운 회사들까지도 휘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15%를 맞춰준 거는, 근데 사실은 15%가 된 것도 우리한테는 손해예요. 왜 손해냐? 일본이나 EU 같은 데는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관세가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한 2% 남짓 해가지고 관세가 있었단 말이죠. 예. 우리나라는 관세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일본이 15% 얻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 입장에서는 한 17% 맞았다.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로 막은 거는 그나마 이제 다행이다. 일단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사실 지금 딱 보면은 우리나라가 투자하기로 한 금액이 3,500억 달러예요. 예. 일본은 5,50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일본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그 금액이 487조 3천억이거든요. 이 금액을 우리나라의 예산에 거의 한 3분의 2 정도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그 미국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투자할 수도 없어요.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직접 선택한 투자처에다가 3,500억 달러를 투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본하고 뭐가 다른가? 그런데 일본은 5,500억 달러인데 사실 제가 그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어요. 2023년 당시에 일본의 GDP가 얼마냐? 4조 2천억 달러였어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GDP는 얼마냐? 1조 6천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은 일본의 38%밖에 안 돼요, GDP가. 1인당 GDP는 우리나라가 막 쫓아가가지고 지금 근사하게 역전까지 했지만 결국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배 반이 더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5천만이라고 하면 일본은 한 1억 2천이 넘는단 말이죠. 그래 경제 사이즈가 다른데 일본은 5,500억 불, 우리는 3,500억 불. 그러면은 3,500억 불은 5,500억 달러의 63%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제 규모는 우리가 일본의 38%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투자 금액은 63%가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EU도 타결이 됐어요. 예. EU는 얼마를 투자하도록 되어 있느냐? 6천억 달러를 투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EU가 그 GDP가 얼마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19조 달러가 넘어요. 예. 우리나라는 1조 6천억 달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EU 안에 누가 있습니까? 뭐 영국, 프랑스, 뭐 다 독일, 프랑스 뭐 다 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 뭐 스페인 그런 나라들 합치면 우리나라보다 10배가 넘는 경제 규모인데, 그런데 EU가 투자하기로 한 거는 6천억 달러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3,500억 달러예요.
우리나라가 처음에 그 트럼프한테 제시한 금액이 1,000억 달러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1,000억 달러라고 하면은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요구한 거는 4,000억 달러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1,000억하고 4,000억 중간은 얼마냐? 그 2,500억 달러인데 제가 봤을 때 2,500억 달러 정도가 적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 그 5,500억 달러를 갖다가 했는데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2.5배가 크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입시켜 보면은 우리나라가 부담할 만한 투자 그 액수는 2,200억 달러 정도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2,500억 달러, 1,000억과 4,000억의 중간이면 2,500억이니까 그 정도가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거고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처음엔 1,000억 달러 이야기했지만 양보한다고 해서 2,000억 달러까지 양보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랬죠. 그런데 그 2,000억 달러하고 또 4,000억 달러 중간은 뭐 계산하기 쉽게 3,000억 달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못 지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미국이 주장했던 미국이 요구했던 금액의 그 4,0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밖에 깎지 못하고 우리가 처음에 제시했던 금액보다 무려 2,500억 달러가 늘어난 3,500억 불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예. 이거는 참 어마어마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우리나라 인구 5천만 치고 그다음에 3,500억 달러를 정확히는 487.3조인데 이거를 그냥 500조로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면 국민 한 사람당 부담해야 될 돈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3,500만 원이 넘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협상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뭐 거기에다가 또 뭐 LNG 같은 거 구매하는 거 1,000억 달러는 또 별도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좀 뭐 어쨌든 그런 거는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세가 없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미국한테 무관세로 시장을 열어주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동차, 트럭, 농산물 완전 개방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예. 관세 없이. 근데 우리나라는 관세를 그 제로에서 우리나라가 관세가 없었어요. 제로에서 15% 부담하면서 그러면서 3,5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고 LNG 같은 에너지를 1,000억 달러를 또 구매하고 이런 식으로 협상 결과가 나왔다. 참 이걸 우리 경제가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걱정된다. 이런 예. 생각 듭니다. 그 내용 중에 한번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 제품을 수용해 무역을 완전히 개방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네. 그런데 이 대통령도 입장을 밝히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농축산물 양보한 것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제조업 재건 때문에 좀 약간 불가피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김용범 정책실장이 추가적으로 브리핑을 하면서 이 쌀과 소고기는 추가 개방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추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막 물었어요. 기자들이. 아니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있는데 그 추가 개방이 없다는 게 어떤 거냐. 그런 질의를 하니까 정치 지도자의 표현이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중요한 건 협상 진행한 강요들과 나눈 대화다. 그러니까 강요들과 나눈 대화에서는 이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거는 제가 봐도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브리핑하는 거 라이브로 제가 들었거든요. 예, 예. 이야기가 조금 달라요. 뉘앙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것이다. 누구 말이 정확한 것인가? 트럼프 말이 정확한 것인가? 아니면 김용범 실장의 말이 정확한 것인가? 트럼프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거기 이제 올렸잖아요. 글로. 자동차, 트럭, 그다음에 농산물 해가지고 네. 완전 개방한다. completely open이라고 썼어요. 영어로.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쌀과 쇠고기에 대해서는 뭐 추가 개방 없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왈가왈부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누구 말이 맞는 것인가 기다려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지금 대미 투자 규모가 3,500억 달러 이야기 부분을 좀 설명을 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사실 경제 규모와 비교를 하고 또 유럽연합과 비교도 해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결과적으로는 이 한미 간의 이런 관세협상 타결을 발표한 것에는 그럼 한 3,500억 달러면 한국에서 그런 정도 대미 투자한다면 그건 상당히 만족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실제로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하고
협상을 타결한 거다 이렇게 봐도 해석이 가능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방위 분담금 또 우리나라가 예. 지금 10억 달러 조금 더 부담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도 100억 달러로 그냥 밀어붙이면 또 속수무책 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밖에 우리가 양보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그 제가 주목한 바는 뭐가 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제 2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백악관에서 갖겠다. 예.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결국은 그 한미 정상회담을 이번 관세 협상에 미측에 유리한 협상력으로 사용했다라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한 3천억 달러 정도에서 합의할 수 있을 수도 있었던 거를 그런데 그래 한미 정상회담 해줄게라고 하면서 한 500억 달러 정도 올린 거 아닌가? 저는 그런 그건 제 뇌피셜이고 그냥 제 생각이긴 한데 어쨌든 요번에 그 결과가 발표를 하면서 정상회담을 딱 끼워 넣은 게 그런 게 여러 가지로 좀 찜찜하고 심상치 않은 게 아닌가. 한미 관계가 이렇게 됐던 적이 있었나. 그다음에 심지어 어떤 기사도 나왔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하고 관계를 개선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최근에. 예. 그러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만나기 전에 김정은부터 만난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런 일이 혹시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위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교를 잘하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마음이 조급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측한테 미측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질질 끌려가는 거 아닌가,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예. 자, 주요한 포인트들을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봤고요. 어제 미 대사관에 몰려갔던 민주당 의원들의 좀 행태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주한미 대사관이죠. 주한미 대사관으로 저렇게 몰려가서 시위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 요구 반대 기자회견을 저렇게 했는데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의원들이 여러 발언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공격적인 발언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깡패짓을 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인 거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속수무책 당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습니까? 우리가 쥐고 있습니까? 트럼프가 쥐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저런 식으로 강력하게 시위하는 게 협상에 있어서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정부 당국자가 지금 국내 여론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해 달라. 그럼 미측에서 그래 그럴 수밖에 없네 라고 하면서 양보해 주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저런 그 시위가 맥히겠습니까? 저런 시위가 협상에 보탬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4천억 달러가요. 얼마나 큰 돈이냐면 처음에 트럼프가 일본에 요구했던 그 투자 금액이 그게 4천억 달러였어요. 그랬죠. 그러다가 트럼프가 막판에 그냥 찍찍 그으면서 5천억 그걸 또 5,500억까지 올려가지고 저희 같은 사람들 봤을 때 일본 완전히 속수무책으로 당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4천억을 우리한테 요구한 거예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사이즈가 다릅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고 일본 이깁니다. 다시는 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거는 구호일 뿐이고 현실은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4천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밖에 깎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런 시위가 오히려 우리한테 협상력에 있어서 마이너스로 트럼프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가 예컨대 3천억 달러 정도로 할까라고 하다가 저런 기자회견하고 나보고 깡패라고 그래 내가 일진이야 그러면서 모르겠다 500억 더 늘려라 이랬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위치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저런 어떻게 보면 경거망동 아닌가 그런 생각 드는데 그런데 지금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저기서 요구한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저기에서 우리나라가
투자할 금액을 뭐 1,000억 달러, 2,000억 달러 이상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걸 반대하는 기자회견 내용이라도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저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농산물, 축산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쌀하고 쇠고기죠. 예. 시장 개방하면 안 된다. 나머지는 우리가 다 그냥 받아들이겠다 이런 뜻인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김용범 실장이 어쨌든지 간에 그 쌀과 쇠고기는 지켜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저 의원님들의 그 요구가 받아들여진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뭐 완전 개방하라고 했으니까 그 밑에 있는 강요들이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면서 쌀도 개방해라 쇠고기도 개방해라 그러면 저분들은 뭘 한 것인가 어쨌든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어제 이제 민주당 의원들 중에 이 30개월령 소고기 수입에 관해서 입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칫 미국산 소고기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로 번질 수 있어 소탐 대실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그러니까 소고기 30개월령 소고기 수입을 하게 되면 식품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번질 수가 있다. 그런데 30개월령 소고기가 여전히 위험하다고 지금 생각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광우병에 대해서 무슨 우리 국민들 중에 광우병 트라우마 갖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 미국 가면은 뭐 30개월 이 햄버거에 30개월 넘은 쇠고기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이 스테이크가 30개월입니까? 아니면 뭐 29개월입니까? 이런 거 따지면서 밥 먹는 사람이 있냐고요. 제가 봤을 때 저거는 그야말로 광우병 사태는 제가 뭐 누구나 다 아는 바와 같이 이명박 정부의 그 타격을 주기 위해서 있었던 선전선동 아니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뱉어놓은 말이 있으니까 이거를 더 이상 그 주워 담지 못하니까 30개월을 계속 그 고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저 이야기를 트럼프한테 해보십시오. 트럼프가 그 뭐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저기 협상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는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좀 찜찜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쇠고기를 갖다가 30개월 넘는 건 계속 그 수입 안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정상적인 협상으로 판단할 것인지 조금 의문이다. 어쨌든 그런 생각은 들고요. 예. 그다음에 뭐든지 과학적으로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뭐 해가지고 뭐 그거 먹으면 뭐 회도 못 먹고 뭐 그다음에 생선도 못 먹고 그런 식으로 선전선동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여러 차례 우리 국민들이 지금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저런 이야기는 맥히지 않을 것이다. 그 생각 듭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저 시위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주한미 대사관을 찾아가서 시위를 했어요. 근데 지금 양국의 관세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면 수입 개방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려면 대통령실에 찾아가서 쌀과 소고기 수입 개방 이건 미국 측이 요구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래서 대통령실에 가서 또는 대통령실 가거나 뭐 정부 청사가 있는 세종시에 가거나 그래 가서 거기 가서 시위하지 않고 왜 주한미 대사관에 앞에 가서 시위를 합니까? 아니 미국 정부를 대신해서 나와 있는 데가 대사관이니까 예. 다이렉트로 미국 정부에게 항의하겠다 뭐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저게 긍정적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반대하지 않겠는데 저런 시위로 인해 가지고 미국을 자극해서 지금 뭐 우리나라가 그렇게 대단한 나라입니까? 뭐 일본은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나라입니까? 일본이 5,500억 달러, EU가 6,000억 달러 이런 식으로 관세를 감수한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우리나라만 못해서 일본이 뭐 5,500억 달러 그랬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우리나라는 일본만 또 못한 협상 결과를 얻게 된 것이다.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지금과 같은 결과가 초래된 것에 대해서 저분들이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저는 굉장히 조금 아쉽다는 생각 듭니다. 예. 자, 연관해서 이 부분도 한번 좀 여쭤볼게요. 8.15 때 국민임명식을 지금 한다고 대통령실이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한미 간 관세 협상은 타결이 됐는데 이 일부에서는 관세 협상이 타결이 안 될 경우와 될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본인이 대통령이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자리를 한번 갖고 싶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만일 관세 협상이 타결이 안 되면 반미 진영을 결집시키려고
한 거 아니냐. 한 10,000명 정도 이렇게 막 대규모 사실상 그 행사가 뭐 이런 분석도 이 광복절에 그런 걸 노린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었어요.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건가 하는 생각은 좀 들고요. 예.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 취임식을 대통령 취임한 지 2달도 넘어가지고 그래서 광복절에 그 행사를 하는 게 그게 지금 날도 더운데 그게 맞는 건가? 그것도 대규모 야외 행사로 얼마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지를 할 것인가? 저는 좀 이렇게 진보 단체에서도 진보적인 그 이재명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도 예. 8.15에 또 그 취임식을 그 2번째 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 좀 의심이 듭니다. 예. 자, 다른 현안으로 조금 잠깐 넘어가고 뒤에서 다시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 최동석 관련된 부분을 조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이 막말 재직으로 불리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너무 험한 말들을 많이 해서 참으로 민망하기 짝이 없다. 여론이 안 좋은 건 맞다. 직무 수행하기 어려운 것 같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민주당 의원 내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좀 이야기가 나오고 시작했는데 이 발언 어떤 차원에서 일단 해석을 하십니까? 일단은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 했었습니다. 누가 박범계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예. 그러면 박범계 의원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고마울 거 아니에요. 박범계 의원이 검사 출신도 아니에요. 판사 그렇게 오래 하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정치에 뛰어들어서 그 다선에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어쨌든 굉장히 이례적으로 그 판사 출신의 현직 국회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해준 건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보수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저렇게까지 욕하는 사람 별로 보지를 못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저 최동석 씨가 뭐라고 비난을 했느냐. 고위공직자라고 한 정체성을 망각한 사람이래요. 누가?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정치가 지금 처참한데 한국 정치를 이렇게 처참하게 망친 사람이 그 장본인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문재인이다. 그 다음에 뭐 8월 15일에 광화문에서 뭐 취임식 한다고 제2의 뭐 국민 취임식인가? 그거 한 국민 임명식인가? 그거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그 광화문 내거리에서 문재인을 정치판에 끌고 들어온 사람들은 대가리를 박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게 최동석이란 말이에요. 네. 머리를 박으란 말도 아니고요. 네. 문재인을 정치판으로 끌어들인 사람은 광화문 내거리에서 대가리를 박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점수를 갖다 쫙 매겼어요. 뭐 APM인가 뭐 자기가 만든 지수가 있대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96점, 그 다음에 추미애 장관 뭐 누구누구는 또 이제 고득점을 갖다가 송영길 대표도 어쨌든 플러스 점수를 갖다가 줬는데 마이너스 점수 준 사람 4명 있었어요. 뭐 몇 명 더 있었을지 모르지만 알려진 사람이 첫 번째가 윤석열 대통령 뭐 마이너스 113점인가 최악의 점수를 갖다가 주고 그리고 그 한동훈 그 전 대표에 대해서도 마이너스 60점인가 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보다도 더 박한 더 마이너스 점수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문재인이란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마이너스 70점 받았습니다. 한동훈 그 전 대표가 마이너스 60점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마이너스 70점이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뭐 문재인 대통령만 깠습니까? 박범계 의원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가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정성호, 윤호중, 강훈식, 우상호까지 다 깠어요. 아주 뭐 비열한 사람, 무능한 사람, 뭐 정치판에 얼씬도 하면 안 되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박범계 의원 입장에서는 자기 동료들을 저런 식으로 막말하는 사람들을 인사혁신처장으로 그냥 두는 게 그게 감정적으로도 이게 허용될 수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요. 뭐가 문제냐면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가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쏙쏙 다 100% 드는 그런 인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한다라고 하더라도요. 몇 명에 대해서는 인사가 이거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 드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장관으로 임명된 사람들 이렇게 쭉 보면 벌써 누구 낙마했습니까? 민정수석도 낙마했죠. 교육부총리 낙마했죠. 여가부 장관 낙마했죠. 뭐 그런 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낙마할 사람들 생길 텐데 지금까지는 인사혁신처장이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변명할 수 있지만
지금부터 어떤 사람을 딱 임명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 해가지고 낙마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화살이 결국은 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인사혁신처장이 제대로 인사를 못하고 왜 인사를 제대로 못했느냐. 최동석 씨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인사는 코드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내심으로는 코드 인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의 품성과 도덕성과 능력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따져가지고 인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저 인사 코드 인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인사는 코드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이제 임명이 됐지라고 하면서 결국은 최동석 씨는 모든 그 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는 게 지금 이재명 정권을 위해서 보탬이 될 것이다라고 다른 사람도 아닌 박지원 의원도 그렇고 박범계 의원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 장면을 보면서 한번 좀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이재명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회의를 이 대통령이 끝내려고 하자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다, 발언권 없고 뭐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죄송스럽다, 뭐 이런 말들을 했죠. 그 장면 한번 잠깐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없으면 제가 잠깐 네. 말씀. 네,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네.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네, 그건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네. 좀 결론만 요지를 말씀해 보시죠. 이렇게 하면 예. 아주 이 아이가 이제 장황하게 설명을 하니까 말을 딱 자릅니다. 결론, 요지만 얘기를 해라. 그리고 이야기하는 동안에 다른 국무위원들이 하는 이야기와 다른 방식의 태도를 취하는 게 이 대통령이 취합니다. 다른 국무위원들, 저기에는 지금 안 나왔습니다만 자세하게 그 뉴스에 나왔는데 다른 국무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기록을 하거나 자세하게 이렇게 하는 자세를 취하는데 최동식 처장이 최동석 인사처장 이야기할 때는 그냥 아예 그냥 볼펜을 내려놓고 듣지를 않고 그냥 다른 문서만 이렇게 보는 듯 하기도 합니다. 말이 길어지니까 한숨을 쉬듯이 다른 쪽을 쳐다보고 그러는데 자, 이 이야기를 왜 들으냐. 국무회의 이후에 사실상 이 대통령의 뜻이 여권에 조금씩 전달되는 거 아니냐. 박범계 의원 발언도 그 과정에서 나온 거 아니냐. 이 대통령의 뜻이 상당히 좀 불쾌하게 지금은 느끼고 있다. 이런 이제 조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최동석 씨가 말이 장황하고 알맹이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이래요. 예. 그러니까 핵심만 바빠 죽겠는데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국무회의에서 다 장관들 그 고위직이 모여 앉아 있는데 뭐 그 사람들 뭐 가르치려고 뭐 이게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를 갖다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대통령이 요지만 이야기하라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저 최동석 씨가 처음엔 마음에 들었을 거예요. 왜 마음에 들었느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와는 달리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민족의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천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같아도 저보고 정혁진 변호사 천재 그리고 뭐 하늘이 냈다 뭐 민족의 축복이다 그러면 아무리 그 낯이 간지러워도 그래도 그런 이야기 듣고 뭐 이렇게 기분 나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뭐 그 학력도 좋아요. 무슨 독일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그 다음에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뭐 한국은행 교보생명 부사장까지 하고 커리어도 좋고 학력도 좋네. 그런 사람이 나를 갖다가 아주 그냥 높이 평가를 갖다가 하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텐데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은요 아차하는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저런 사람인 줄 몰랐네. 검증을 더 했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인사혁신처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그 국무회의 규정에 따를 때 국무 그 회의에 배석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배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손
딱 들더니 대통령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발언권을 줬더니 그냥 쌈박하게 이렇게 뭐 죄송합니다 이런 말이라도 하면 좋았는데 마치 뭐 선생이 학생들 가르치는 것 같이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가장 점수를 잃은 포인트가 저 포인트가 아닌가. 오죽하면 대통령 중간에 말을 끊고 결론만 빨리 이야기해라 바쁘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했겠는가. 제가 봤을 때 최동석 처장은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 듭니다. 그렇습니까? 지금은 그 부분과 좀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이제 강선우 파동 당시에도 여권층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면서 강선우가 결과적으로는 사퇴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최근엔 조국 사면 여부를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서 찬반 의견이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들 간에 부분적으로 의견 차이가 나고 있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딴지일보와 이재명인의 마을, 딴지일보는 뭐 김어준 측 관련자들이 주로 만드는 커뮤니티죠. 이 게시판에는 조국 사면하라고 요구가 찬성하는 요구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재명인의 마을에서는 지금이 어느 때인데 8.15 때 사면하느냐 반대 의견이 꽤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서도 커뮤니티의 차이가 좀 나고 있고 김어준은 이제 방송에서 조국 사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명의 중요한 인사 중에 뭐 찐명으로 알려지는 이동영 작가의 경우에는 너무 서두르면 안 된다 뭐 이런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데 그런 각각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최동석 이 처장의 거취 여부도 지금 연관되면서 커뮤니티에서 붙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글쎄요. 어쨌든 최동석 처장이 조국 대표에 대해서도 마이너스 47점 줬어요. 플러스 글쎄요. 점수가 아니고 마이너스다.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제 생각에 만약에 이번 8.15 특사에 조국 대표가 포함이 되면은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조국 대표가 조국혁신당 다 이끌고 민주당으로 뭐 합당하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을 거고 그 다음에 내년에 지방선거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에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안 내겠습니까? 당연히 낼 거고 그러면 그 조국 대표가 사면 복권이 되면 출마 안 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서울시장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네. 서울시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산시장으로 나갈 가능성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든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걸 기화로 해가지고 조국혁신당이 그 룸을 갖다 더 키우려고 할 건데 결국은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그 국정 예상에 그 운영에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딱 보면요. 요번에 당대표가 이제 좀 있으면 당대표 뽑을 텐데 정청래 의원이 되겠습니까? 박찬대 의원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정청래 의원이 되면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박찬대 의원을 미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 식으로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마치 처음에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에다가 거기에다가 190석 범여권을 가진 그런 대통령인 줄 알았는데 민주당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꼭 이재명 대통령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다가 조국혁신당 해가지고 친문들 이렇게 떨어져 나와가지고 만약에 합세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곤란한 상황도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친명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친문 입장에서는 문 대통령을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인사혁신처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친문들이 기용될 가능성이 훨씬 더 줄어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문명대전이 지금 여건이 된 지금부터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그 내부 상황까지 좀 다루게 됐네요. 6번째 낙마자가 될지. 당시에 노동비서관이 지금 교체된 것은 외부에 잘 안 알려져서 보통은 이제 인사혁신처장이 만일 교체되면 5번째 낙마라고 하는데 노동비서관이 교체가 됐다고 그래요. 그 사이에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까지 포함하면 지금 6번째 낙마자가 될지 그것도 한번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때리면서 어르는 것인지 이재명식 이 정권의 행태에
장면 중에 하나가 이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여러 가지 장면들인데, 주한유럽 상공회의소 그리고 어제는 주한미국 상공회의소가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표명했어요. 기업들이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 사실상 강하게, 상공회의소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강하게 경고를 했고, 국내 경제단체들 막 연일 지금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기자회견도 하고 있고, 일부 조선소 관계자는 아니 마스카를 말하면서 조선업의 발목을 잡는 이런 노란봉투법을 지금 강행하느냐, 지금 중요한 문제로 노란봉투법이 떠올랐어요. 지금 이 상황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기업하는 이유는 뭡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뭐 그거는 뭐 미국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유럽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회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업하기에 좋은 환경이 있으면은 기업들이 들어오는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다음에 그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지고 뭐 고생만 하고 돈도 못 벌고 그다음에 억울한 일 당하고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당하게 되면 누가 기업을 계속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란봉투법은 조금 더 심각해요. 뭐가 심각하냐면 이게 뭐 단순히 노조에게 권한이 더 세진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법의 원칙에 반하는 겁니다. 법의 원칙이 뭐냐면은 잘못했으면 책임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다음에 내가 책임질 일이 있을 때 그거는 내가 잘못했을 때만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예. 어떤 일이 벌어졌어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고의나 과실도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근대 민사법의 근대 법의 원칙인데,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불법 행위로 인해 가지고 노조가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해도, 손해를 끼쳤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야말로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 넋놓고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사업을 대한민국에서, 한국이라고 한 나라에서 계속 할 수 있나, 해야 되나, 아니면 더 좋은 조건도 얼마나 많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국회의원들이 탁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탁상 공론하듯이 법 만들고 그냥 뭐 그러는 거는 쉬운데, 그걸로 인한 그러한 정책으로 인한 여파가 얼마나 커질 것인가.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뱉어놓으면요, 이거를 수습할 수가 없어요. 한번 이렇게 딱 풀어놓으면은 이거를 다시 원상으로 회복하는 거는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데, 그런데 저보다도 훨씬 더 현장에서 이러한 그 폐해를 몸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뭐 저야 뭐 일개 변호사니까 제가 뭐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큰 돈 들여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어떤 여파가 있을 것인지 훨씬 더 민감하게 생각하고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노란봉투법, 뭐 상법을 추가적으로 또 개정안을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 법인세 인상까지 계속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이재명 비상경제 점검 태스크포스 3차 회의 때 이 배임죄 관련해서는 너무 형벌이 과해지면 경제활동이 위축되니까 뭐 그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기업가들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한 손으로 뭐 막 때리면서 뒤에서 어우르는 거냐, 이런 약간의 여러 가지 분노 표출도 하던데, 이 양 장면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오히려 저런 모습이 이재명 대통령이 일관성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말이 바뀌었어요. 뭐 불체포 특권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불체포 특권을 가장 강력하게 사용했던 사람도 이재명 대통령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가 갈피를 못 잡게 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그나마 우리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기업가들이 회사 경영하는 데 있어서 보탬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왔다 갔다 했으면 그러면 좋겠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 구체적으로 어떤 그 현상이 벌어질지 조금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예, 조금 약간 별개의 사안인데 변호사님 나온 김에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를 만나서 이제 관련된 협의를 했다. 그래서
일단 대기업 총수와 만나서 구체적인 현안을 협의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때 묵시적 청탁 이런 걸 막 법적으로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번에 지금 이 대통령이 이재용 회장을 포함한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개별적으로 만나서 대미 투자 부분에 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협의를 했다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거 지금 묵시적 청탁으로 만일 지금이야 뭐 정치적으로 이재명 유리하니까 바로 걸리진 않겠지만 기존 사례와 보면 그게 완전히 다른 사례입니까? 어떻게 해석도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억울한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뭐 최순실 어쩌고저쩌고 할 때 그런 것들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형사처벌 받을 일이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어쨌든 그냥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가 왜 몇 년 동안이나 그 깜빵에 있었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나 그런 생각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건 뭐 꼭 정치적 사건이라고 딱 그 이슈는 아닌데 성폭력 사건 한번 좀 여쭤볼게요. 여고생을 알지 못하는 여고생을 뒤쫓아가서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그리고 경찰이 조사를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법원이 피의자 주소가 일정하고 증거가 확보됐다. 그러면서 이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 이 법원의 판결을 어떤 의미로 좀 해석해야 될지 그 부분이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는 조금 그 조심스러운 게 예. 기록들을 정확히 제일 많이 본 사람은 판사거든요. 담당 네. 판사. 예. 그러니까 담당 판사가 봤을 때 이러이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사실은 좀 걱정되는 경우가 있는 게 여러 케이스들을 좀 계속 나오는데 법원이 영장 기각했는데 그때 그 피의자가 다시 그 가해자가 돼가지고 네. 피해자를 뭐 살해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려고 하면 단순히 뭐 주소지가 일정하고 뭐 이렇게 형식적인 내용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러이러한 생각이 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굳이 그 구속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자세하게 설시를 하고 풀어줘야지 이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막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고요. 어쨌든 뭐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 생각은 듭니다. 예, 연관해서 그러면 이 부분과 연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에 이제 내란 특검 포함해서 3대 특검이 지금 압수수색이라든가 강제 소환 조사라든가 구속영장 청구가 좀 상당히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중에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례도 발생을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한 내란 특검이 이 압수한 것도 상당히 논란이 돼서 오늘 조선일보도 크게 그걸 좀 다뤘던데 지금 이런 특검의 여러 상황에 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일단은 오산에 공군 기지가 있어요. 예. 오산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공군 기지가 있습니다. 오산에 뭐가 있냐면 대한민국 공군에 공군 작전 사령부가 있어요. 그 공군은 포스타가 그러니까 대장이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참모총장. 그 밑이 이제 3스타 아니겠습니까? 예. 공작사 사령관이 3스타예요. 그런데 오산에는 대한민국 공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은 미국에 7공군이 있어요. 세븐스 에어포스라고 해가지고 7공군 사령관이 계급이 뭐냐? 3스타예요. 그 주한 미군 있지 않습니까? 예. 주한 미군 사령관 4스타인데 주한 미군의 3스타는 딱 2명밖에 없어요. 4스타는 딱 1명밖에 없고 3스타가 2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명이 7공군 사령관이고요. 또 한 사람이 미 8군 사령관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주한 미군의 부사령관이 이 7공군 사령관이란 말이에요. 그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에 공작 쌓이는 것하고요. 담장 같은 것도 없어요. 그냥 같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7월 21일에 그 내란 특검이
오산에 MCRC라고 있거든요. 이 MCRC가 뭐냐면 마스터 컨트롤 앤 리포팅 센터를 MCRC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중앙방공통제소예요. 여기를 압수수색했다는 건데 평양 무인기 보내는데 뭐가 공문 같은 게 있냐 해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압수수색한다라고 했을 때 내란 특검이 군에다가 연락해가지고 우리가 압수수색할 건데 주한 미군하고 그 협조를 갖다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야 돼요. 왜 그런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오산 에어베이스에 한국 공군도 있고 주한 미 공군도 같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특검이 딱 가가지고 이것저것 뭐 이렇게 압수수색할 때 그때 어쩔 수 없이 그 주한 미군의 시설들도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뭐 건드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군 입장에서는 제일 황당한 거다. 만약에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지니까 그 노티스를 갖다 딱 하고 협조해 달라. 그래서 미국 측에서 오케이 뭐 이렇게 사인을 했었으면은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 거 없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그 논란이 되는 거고요. 뭐 심지어 뭐 정확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황당해가지고 뭐 욕에 가까운 말도 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확인되고 있지는 않은데 이거는 사실은 그 굉장히 한미 관계에 있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자, 우리 정혁신 변호사님 일부에 모시고 관세 협상 문제 좀 압축적으로 살펴봤고요. 그리고 오산 미 공군기지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의 그 내면을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